오기 싫으면 오지 마. 제사고 뭐고 내 맘대로 해. 그럼 정말 안 갈게요. 뭐, 내가 감히 진짜 안 온다고? 어머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30년을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던 여자가 드디어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독감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날에도 된장수로 오라던 그 집. 이번 영상에서는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말을 진짜로 실천한 며느리의 반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57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 저분? 주말마다 시댁 가는 사람. 1990년대 초 27에 시집 왔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죠. 주말에는 가족이 모여야지. 너희는 애도 어리니까 자주 와라.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제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주말은 늘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형님네는 바쁘다고 잘 안 가잖아. 우리라도 챙겨야지. 형님네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점심만 먹고 금방 갔습니다. 저희는 2주에 한 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죠. 아침에는 마트 같이 가서 장 봐오고, 점심은 제가 준비하고, 설거지 끝내면 시어머니 저녁 반찬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계산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매주 시댁 가는 교통비와 장보기 비용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은 썼습니다. 우리 집 용돈이 아니라 시댁 생활비였죠. 일요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제 주말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들 말했죠. 언니는 주말에 쉬는 시간이 없겠다. 시댁 가는 것도 체력이야.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던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엘리베이터에 서 있다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피곤했고 주말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또 가야 하네. 40대 중반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의사가 말했죠.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먼저 거부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도 저는 참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저보다 더 고생한 세대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이게 당연한 거였을까요? 형님네와 우리 집의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명절이 아닌 평범한 주말에도 시어머니 전화는 꼭 저에게 왔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되지? 마트도 좀 가야 하고 김치도 떨어졌어.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큰애네는 가게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너희는 그래도 좀 낫잖아. 남편은 그 말을 고스란히 제게 옮겼습니다. 우리야 뭐 그냥 좀 더 도와드리면 되지. 하루는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미자 언니에게 툭 털어놨습니다. 언니, 나만 시댁에 이렇게 자주 가는 건가? 머리를 말아주던 미자 언니가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에이, 요즘 누가 그렇게 자주 가? 한 달에 2번이면 너무 많은 거야. 큰 며느리도 아니고. 형님네는 잘 안 불러요. 바쁘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미자 언니는 혀를 찼습니다. 바쁜 사람만 바쁜 줄 아시나 봐. 언니도 일하고 애 돌보는데 며느리는 왜 항상 되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계속 부르고 계속 시키고 계속 기대하는구나.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 달에 한 번만 갈까? 나도 좀 쉬고 싶어. 남편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가다가 왜 그래? 엄마가 서운해하잖아. 형님네도 못 오는 판국에 우리까지 줄이면 부모님은 누가 챙겨? 그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내가 조금 덜 가고 싶다는 말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이미 저는 불효하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동료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줄이자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 영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1990년대가 아니라 지금이 2020년대야. 그렇게 사는 사람 이제 없어. 근데 나는 뭐, 원래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문제야. 습관이 되면 당연한 줄 알게 되거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나갔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보니 이번 달만 해도 시댁에 3번이나 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빨간색 동그라미. 제 인생에서 주말은 언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칠해진 걸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이 천천히 금가기 시작한 게. 문제의 그날은 독감 진단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오한이 나고 몸이 떨려서 겨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랬습니다. 독감입니다. 최소한 이틀은 푹 쉬셔야 해요. 사람 많은데 다니지 마시고요. 전염성이 강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와라. 된장 담가야지. 큰애네는 바쁘다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병원 갔었어요. 독감이래요.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갈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감기 좀 걸렸다고 누워있냐? 독감이라고 의사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플수록 몸을 움직여야 나아. 와서 된장이나 쓰고 땀 좀 빼면 괜찮아져.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도 맞아. 토요일 하루만 갔다 오고 일요일에 쉬면 되잖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뭐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해열제를 먹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마스크를 쓴 채 주방에 서 있자 형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는 좀 쉬라고 해야겠어요. 독감이라잖아요.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빨리 끝나지. 다들 힘들어. 뜨거운 된장 냄새와 사람들의 숨소리가 뒤섞인 주방에서 땀인지 열인지 모를 것들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아무도 제 손을 놓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놀라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 직전까지 갔었어요. 독감을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못 가겠다고 했는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좀만 더 쉬면 됐잖아. 왜 이렇게까지. 그 순간
제 안에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거칠게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은 내 몸과 마음은 이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병원에서 나온 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잠깐 와라. 할 말이 있다. 저는 또다시 약을 먹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 중앙에 앉은 시어머니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까탈스러워졌니? 아프다고 그렇게 티를 내고 남편하고 싸우고 응급실까지 가고 집안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만드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힘든 대로 좀 참고 해야지 어쩌겠어. 내가 언제 너더러 못 쉬게 했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정도도 못해?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제가 쉬고 싶다는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죄책감에 눌려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들 시집살이 하면서 사는데 나만 힘들다고 하는 건가? 그러던 찰나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명절, 추석이랑 설날에만 와라. 제사나 무슨 일 있을 때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순간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괜히 서운하게 왜 그래? 시어머니는 제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렇게 버티는 애를 뭐하러 자꾸 불러. 오기 싫다잖아. 그럼 오지 말라 그래. 나도 기분 나쁘니까. 나중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동서는 독감 걸려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그래도 시댁 왔다 갔다고 좀 쉬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제가 못 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이해했다는 게 시어머니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죠. 결국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그냥 억지였던 겁니다. 내가 감히 안 오겠다고? 그럼 아예 오지 마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너무했다. 그래도 앞으로 명절에는 오라셨잖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저는 입술 안쪽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말 진심일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해방감과 버려진 느낌, 죄책감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 미용실에 갔다가 미자 언니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미자 언니는 미용 가위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말 왜 못 믿어? 진심이든 감정이든 어쨌든 언니가 선택할 권한이 생겼다는 뜻 아니야? 이제 그 말 그대로 해봐. 어차피 뭘 해도 뭐라 하실 거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한 주 전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제사상 장보기 목록을 받아두었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리만큼 전화가 조용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는데 냉장고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딸의 돌잔치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저는 배경에 흐릿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동료 영숙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영숙 씨, 시어머니가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 진짜 안 가볼까 생각 중이야. 영숙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와, 언니 드디어 인생 시작하네. 그 말 들으려고 몇십 년을 며느리 하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안 가면 되지. 근데 괜히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시면. 그럼 이렇게 말해. 어머님 말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얼마나 깔끔해.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제사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안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 제사 같은 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나 이번에는 안 가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왜 이러는 건데? 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낸 건 내가 참고 간 거지. 이번에는 어머님 말씀 그대로 하려는 것뿐이야. 제사 하루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오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내일 안 가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사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안 갈게요. 짧은 침묵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진짜 안 온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용한 뚝소리 뒤에 내 인생의 또 다른 문이 하나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요. 제사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보통 같으면 분주하게 일어나 고기를 재고 나물을 볶고 과일을 닦았겠지만 이날 아침 저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정장 상의를 입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같이 가자.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녀와. 나까지 가면 또 그냥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아. 남편은 씁쓸하게 웃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손톱을 깎고 발톱까지 정리하고 밀쳐두었던 건강검진 예약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까지 걸어나가 벚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살갗을 스치는데 그동안 주말마다 시댁 냄새와 국물 냄새에 잠겨있던 제 몸이 처음으로 제 냄새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진짜 안 오는 거냐? 저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 안 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내 마음대로 해라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와 눈가까지 차올랐습니다. 슬픔인지 후련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그 감정들 한가운데서 이 한마디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버리지 말자. 오후 3시쯤 갑자기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쯤 제사 지내고 계시겠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나?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 올게. 아, 맞다. 나도 이렇게 가벼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 밤 10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사 끝났어. 지금 출발한다. 수고했어.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형님이 다 준비하셨어.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동안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그 일들을 누군가는 해낼 수 있었던 거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 미자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인다. 언니답게 잘했다. 벤치에 앉아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자정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해 보였습니다. 당신 오늘 편했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작은 승리가 앞으로의 제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제사 다음 날 생각보다 빨리 후폭풍이 왔습니다. 남편이 잔뜩 지친 얼굴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친척들 앞에서 체면도 서지 않았다고 하시고.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난 30년 동안 내 체면이 서본 적이 없었어. 잠시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안 간 거 진짜야? 딸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엄마 이번엔 안 갔어. 할머니 화 많이 나셨겠다. 그렇겠지. 근데 엄마도 좀 살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걸 보고 자랐어. 이제야 엄마가 엄마 인생 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꽉 죄어있던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지켜주고 싶어 했던 아이가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때 친구들한테 말 못했어. 우리 엄마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 가신다고. 다른 집은 다 가족끼리 여행 가고 외식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만 늘 할머니 집이었잖아. 솔직히 서운했어. 근데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래서 더 화나. 왜 엄마한테만 그랬냐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달라졌다. 사람 하나만 정리해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정리까지는 아니고 거리를 둔 거지. 그게 정리야. 사람 사이엔 거리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날 저녁 딸이 제 옆에 와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는 우리끼리 여행 갈래? 할머니 집 말고 진짜 엄마 쉬는 여행.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 되자 정말로 딸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는데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지내자. 할머니 집 말고 우리끼리. 그래도 가끔은 엄마가 가고 싶을 때만. 약속해.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에게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노년을 억지로라도 붙잡아두고 싶어 그랬던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외로움을 나 혼자 다 떠안아야 했던 건 아니잖아. 남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그날 밤 처음으로 일요일 밤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너무 늦지 않은 시작이겠지요. 그 후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특별한 날에도요. 남편은 처음엔 거세게 반발했지만 몇 번 혼자 다녀오더니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자기 몫의 책임을 뒤늦게나마 느끼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오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명절 전날이면 짧은 메시지가 옵니다. 애들 잘 지내냐? 저는 그때마다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들썩이던 제 가슴은 이제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도 조용히 반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늦은 아침을 먹기도 하고 딸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봅니다. 주말이 드디어 내 인생의 일부가 된 겁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 며느리 시댁도 안 간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버릇없어.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지만 이제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대신 친한 언니들은 달랐습니다. 미자 언니가 말했죠. 잘했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언니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6개월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병문안 갈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갈게. 근데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그게 저희가 나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실 부엌을 떠올려 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자식들이 오는 날만 바라보며 살았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외로움과 서운함을 온전히 제 책임으로 떠안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 가지 않는다는 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일일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어떤 집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요.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이 지는 걸 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를 지켜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제 손으로 제 볼을 가만히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를 찾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저는 결국 그 말을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제가 제 인생으로 돌아가라는 마지막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미움도 복수도 아닌 서늘하지만 단단한 이 거리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리를 어디까지 두실 건가요? 30년 동안 저는 누가 불러주길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게 작은 문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식탁? 이젠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내 마음을 지켜도 될까?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